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배상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유족들 사이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강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가 배상 여부 법적으로 따져보겠다고 하는데, 자, 국가 배상 여부가 이 부분에 가능한 겁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봐요. 예. 일단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이제 국가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이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찰 또는 소방 이런 데서 현장 상황이랄지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실했다는 것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결정적인 것은 112 상황실에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라는 그런 신고가 계속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게 묵살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국가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과실 예. 이런 부분들이 인정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 배상 책임은 이제 법적으로 가면 이제 국가가 배상을 해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일부 유가족들은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 8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국가가 배상을 할 경우에 집단 소송도 별도로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근데 일단 국가가 이제 배상하는 그 방법하고 네. 또는 개인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제 다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가 어떤 절차에서도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가 중요한데 국가 배상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면 배상금이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월호 때와 비교를 해보면 예. 세월호 때도 사실은 이제 민사소송을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배상을 국가가 해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 배상의 배상금의 체크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만에 하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지는 금액보다 훨씬 큰다고 한다면 예. 결국 민사소송을 할 이제 실익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국가 배상은 일방적으로 정해서 포괄적 배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 개인이 유족이 하는 배상 자체는 사실 소송을 가야 돼요. 그럼 소송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국가의 중과실이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하고 그 책임 부분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망자, 희생자의 과실분이 또 참작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배상의 액수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감액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단 소송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마 국가 배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아마 소송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수본 수사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자,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또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사 당일에 왜 이태원역을 무정차하지 않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이야기가 다르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경찰의 어떤 부실 조치 또 이후의 대응 이것도 예. 있지만 근데 그 당시에 6호선인 이태원역에서 무정차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만한 인파를 몰리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용산 경찰서에서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 참사가 일어나기 37분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무정차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묵살됐다. 이게 이제 경찰의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그게 아니고 이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1시간 정도 지나서 11시 11분에 무정차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 전과 후에 무정차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 떠넘기기 이제 공방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전화 통화 시점이랄지 네. 여러 가지 보면 이게 밝혀진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정차 요구를 묵살을 했느냐 그러면 이것도 참사의 원인 중에 하나냐 아니면 설사 무정차를 했다 하더라도 과연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별개를 하더라도 사실 이제 책임 소재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이 부분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서울교통공사 경찰의 공방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특수본의 수사를 놓고서도 일선에서는 실무자들에 대한 수사만 좀 강도 높게 벌이고 윗선 그러니까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국민의 눈높이 네. 또는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
소방서 직원들 그리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위직 경찰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장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폭넓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고 그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 과연 그 위에 있는 고위급들이 이 참사를 애견하고 계획을 세웠는지 여부, 또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떤 보고 체계랄지 조치를 어떻게 네. 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뭐 초동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실관계가 일반적인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아마 고위직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 관련 수사 소식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뭐 이르면 내일 정진상 실장은 이제 소환 조사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 어떤 점이 이제 집중적으로 추궁이 될까요? 일단 내일 소환 조사는 아마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할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일단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이제 대장동 유래 일당으로부터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뇌물을 받았다는 거. 그것은 뇌물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제 특가법상 뇌물이고요. 또 뇌물 받은 이후에 또 혜택을 줬다고 그래서 뇌물 받은 다음에 이제 부정처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처사 후 이제 수뢰 이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유래와 관련해서도 이미 이제 민간개발업자에게 그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 예.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건 부패방지법 위반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압수수색 당할 때 휴대폰을 밖으로 던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밖으로 던지라고 이 얘기를 해준 사람이 바로 정진상 씨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증거인멸 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크게 보면 한 4가지 혐의 정도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영장을 청구하면 이 부분이 다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소환 조사 후에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앞서서 이제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근데 체포영장 기각하고 이제 구속영장은 좀 약간 상관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 그때는 체포를 한 다음에 소환조사보다는 예. 검찰 입장에서 이제 체포를 한 다음에 조사 후에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아마 기각한 이유가 정진상 측에서는 나는 소환에 항상 응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응할 것이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뭐 소환해서 조사해보지도 않으면서 체포영장을 미리 하는 것은 이제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피의자의 어떤 방어권 보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체포영장이 기각됐지만 체포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꼭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잖아요. 네. 물론 뭐 영장에는 이제 법적 용어에서 뭐 피의자, 피해자, 공범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치적 공동체 이게 관련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는 겁니까? 근데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법적인 것은 없어요. 그런 용어는 없지만 경제적 공동체, 법적인 공동체, 예. 뭐 정치적 공동체 그런 이야기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한 몸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재판에서도 경제적 공동체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동체라는 것은 별개가 아니고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때부터 그 직원에서 이런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네. 그다음에 성남시장 선거 2010년도죠. 그다음에 재선 2014년도. 그 이후에 이제 경기도 도지사 선거 이게 전부 다 핵심으로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거의 한 20여 년 동안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해왔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정치 운명 공동체라는 걸 못을 박은 이유는 이러한 정치적 운명으로서 이재명 대표와 한 몸이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이 뭐 뇌물을 받고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뭐 비밀을 외부에다 전달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경선장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재명 대표하고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것을 예.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적 공동체라는 용어를 넣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거랄지 아니면 돈의 흐름에 있어서 정말로 정치적 공동체였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이제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앞서서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예. 당시 수사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도 이제 그 경제적 공동체 안에 들어간 사람은 대부분 수사를 받지 않았었습니까? 네네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정치적 공동체라는 범주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건 검찰은 이제 당연히 수순일 거예요. 예. 지금 김용부 원장 같은 경우는 8억 4,700 그 예. 돈을 받았잖아요. 예. 이성규로부터. 그런데 이 돈의 어떤 쓰임새 이것은 결국 검찰이 가장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이 됐건 김용부 원장이 됐건 대장동이나 유례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보고 네.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이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면 네. 유례가 됐건 대장동이 됐건 인허가랄지 민간개발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정진상 실장의 한 행위는 같은 정치적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암시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돼서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결과적으로 다음 수순은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남욱 변호사. 옥중 인터뷰를 통해서 입을 좀 열기 시작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경성 자금 용도로 20억 원을 요구받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을 보면요. 일단 전에 이제 남욱이랄지 정영학 회계사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가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게 된다랄지 또 수사기관에서 취조를 받게 되면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연 다음부터 예. 남욱이랄지 정영 회계사, 정민영 또 거기에다가 김만배까지 어떻게 보면 김만배가 제일 소극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입을 열고 있는 걸 보여요. 예. 그래서 남욱 변호사의 이 진술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주인이 누구냐. 예. 그럼 천화동인에서 1호가 사실은 4천억 중에서 1,200억을 이득금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분배를 하는데 그 김용부 원장이랄지 이제 돈을 요구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사실 이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규를 통해서 남욱 변호사한테 20억 정도 달라. 이것은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과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는 20억은 너무 많다 하면서 본인이 돈을 마련했는데 본인의 마련한 2억과 또 지인으로부터 9억 원을 예. 빌렸다는 거죠. 9억 원을 빌리면서 이제 차용증을 써줬고 그 11억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김용부 원장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돈 자체의 출처뿐만 아니라 돈이 왜 건너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천화동 1호와도 또 관련이 있어요. 이 돈 준 경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김용부 원장 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